62세 한미정 씨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보험회사 직원과 나누는 이 대화를.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들린 대화였습니다. 30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미정. 과연 그녀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62세 한미정은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이 30년간의 습관이었다. 남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그녀는 이미 미정찬방 본점 주방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음식은 마음이에요. 서두르면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그녀의 철학이었다. 30년 전 시장 한 모퉁이 1평 남짓한 포장마차에서 시작한 반찬 가게가 이제는 전국 48개 지점을 둔 미정찬방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미정의 손은 30년간 찬물에 담그고 반찬을 만들어 온 흔적으로 거칠었다. 겨울에도 새벽 4시면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손질을 시작했다. 손톱 밑에는 마늘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칼에 베인 상처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미정은 행복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맛있다며 웃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사장님, 우리 할머니가 드시고는 이거 우리 며느리가 만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정의 가슴은 뿌듯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그녀에게는 사명감이 되어 있었다. 65세 오태수는 미정의 남편이자 개인 택시 기사였다. 결혼 초기만 해도 다정한 남편이었다. 미정이 새벽부터 일할 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이었다. 여보, 오늘 하루 매출이 3만 원이네. 괜찮아.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하지만 미정의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태수는 서서히 변했다. 처음에는 자랑스러워했다. 동네 사람들이 미정이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태수는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고 느꼈다. 개인 택시 수입으로는 한 달에 300만 원이 고작이었는데 미정은 매월 수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나도 뭔가 큰 일을 해봐야겠어. 태수는 미정이 번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욕심이 생겼다. 한 번에 큰 돈을 벌어서 미정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2년 동안 3억 원을 잃었다. 미정은 화를 내지 않았지만 태수는 더욱 위축되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다시 벌면 되죠. 미정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태수에게는 독이 되었다. 그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갔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 민소라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이었다.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다. 소라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 20대부터 소라는 나이 많은 남성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예쁜 옷을 사입고 좋은 곳에서 살았다. 하지만 항상 불안했다.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태수를 처음 만난 것은 6개월 전이었다.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 태수의 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소라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사람은 외로워하고 있어.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첫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태수는 소라의 관심에 금세 빠져들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꼈다. 소라는 태수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
아내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것, 하지만 부부 관계가 소원하다는 것까지. 오빠, 저 정말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강남에 예쁜 카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었다. 미안해, 소라야. 나한테는 그런 돈이. 괜찮아요, 오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만 소라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라고 있었다. 미정이 태수의 이상한 점을 처음 느낀 것은 3개월 전부터였다. 평소 밤 10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던 태수가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친구들과 술 한잔했어. 택시 기사들끼리 모임이 있었거든. 처음에는 믿었다. 태수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주일에 3~4번씩 반복되자 이상했다. 더 이상한 것은 태수의 옷차림이었다. 평소 검은색 바지에 흰 셔츠만 입던 그가 갑자기 새 옷들을 사입기 시작했다. 색깔도 화려해졌고 브랜드도 평소보다 비싸 보였다. 이 셔츠 새로 산 거예요? 아, 이거 오래된 거야. 옷장에 있던 걸 꺼내 입은 거야. 하지만 미정의 눈에는 분명히 새 옷이었다. 가격표를 떼어낸 자국까지 보였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해야 할까? 태수는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다. 평생 향수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갑자기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다녔다. 향수도 새로 사셨네요? 아, 택시에서 손님이 흘린 것 같아. 냄새가 배었나 봐.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향수는 매일 같은 냄새였고 분명히 일부러 뿌린 것이었다. 어느 날 밤 태수가 샤워하는 사이에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미정은 평소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오빠,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워요. 내일은 꼭 봐요. 사랑해요. 발신자는 소라였다. 미정의 가슴이 쿵했다. 소라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평범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태수가 샤워에서 나와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미정은 지켜봤다. 그의 표정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미정을 보며 짓던 미소와는 다른 설레는 듯한 미소였다. 누구한테서 연락 온 거예요? 아, 그냥 택시 기사 동료야. 내일 모임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이었다. 미정은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거짓말을 알아볼 수 있었다. 태수가 거짓말을 할 때는 항상 눈을 피했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다. 그날 밤부터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0년간 믿어왔던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마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미정은 가계부를 꼼꼼히 적는 습관이 있었다. 30년간 장사를 하면서 생긴 습관이었다.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2개월 동안 가계 지출이 평소보다 월 200만 원씩 늘어났다. 태수에게 물어봤지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기름값도 많이 올랐잖아. 하지만 미정이 직접 확인해 보니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도 지출이 너무 많았다. 무엇보다 태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썼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어느 날 미정은 태수의 지갑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평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만 가지고 다니던 태수의 지갑에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오늘 돈이 많네요? 아, 택시비 일당을 아직 안 넣어둔 거야. 하지만 미정이 알기로는
태수의 하루 수입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정도였다. 50만 원은 이틀치 수입보다 많은 돈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돈들이 모두 새 돈이었다는 것이다. 은행에서 갓 찾은 듯한 깨끗한 돈들이었다. 일당으로 받는 돈이라면 구겨지고 낡은 돈들이 섞여 있어야 정상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태수가 미정과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매일 저녁 미정의 하루 일과를 물어보고 가맹점 상황도 챙겨봤다. 오늘 신메뉴 시식은 어떻게 됐어? 3호점 사장님은 매출이 좀 나아졌대? 이번 달에 새로 들어오는 가맹점은 몇 개야? 하지만 최근 태수는 미정의 일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 심지어 미정이 먼저 얘기해도 대충 듣는 척만 했다. 여보, 오늘 새로운 가맹점주가 계약했어요.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20년간 음식점을 하셨대요. 아, 그래? 좋네. 예전 같으면 어떤 분이야? 경험은 있으신가? 위치는 어디야? 초기 투자비는 얼마나 들어가? 라고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관심도 없어 보였다. 더 심각한 것은 미정이 힘들어할 때도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며칠 전 가맹점 중 한 곳이 문을 닫게 되어 미정이 속상해했는데 태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지라며 무관심하게 반응했다. 예전에 태수라면 괜찮아, 여보.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라며 위로해줬을 텐데. 결정적인 의심은 태수가 갑자기 보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평소 보험은 돈 낭비라며 최소한만 가입하자고 했던 태수가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 여보,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보험을 좀 더 들어둬야 할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하지 않나요? 7억이면. 아니야. 요즘 사고가 많잖아.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직원들이랑 가맹점주들은 어떻게 해? 태수의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보험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했다. 보험 설계사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까? 친구요? 누구요? 이정민이라고 대학 동창이야. 미정은 태수의 대학 동창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정민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다. 대학 동창 중에 그런 분 있었나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어. 태수의 대답이 애매했다. 구체적인 동아리 이름이나 당시 에피소드를 말하지 못했다. 보험 설계사와의 만남. 이정민이 집으로 찾아온 날 미정은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다. 태수 씨와 대학 동창이시라고요? 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어요. 하지만 미정이 태수의 대학 시절 얘기를 꺼내자 이정민은 몇 번 말을 바꿨다. 동아리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당시 활동 내용도 모호하게 대답했다. 확실히 오래된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았다. 사장님, 현재 보험료가 연간 300만 원이시네요. 보장 금액은 7억이고. 네,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업 규모를 보니 좀 더 늘리시는 게 좋겠어요. 10억 정도로요. 그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태수가 끼어들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잖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지. 특히 상해나 사망 시 특약을 추가하시면 3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태수가 계속 설득했다. 평소 보험에 관심 없던 사람이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이상했지만 결국 미정은 설득당했다. 계약을 끝내고 이정민이 돌아간 후 미정은 태수에게 물었다. 정말 대학 동창 맞아요? 왜 그래? 의심스러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어색한 것 같아서.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의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결정적 의심 마이너스 심야 통화. 미정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어느 날 밤 태수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였다. 새벽 1시 미정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그때 베란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수는 밤늦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소라야, 나도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어. 미정의 발걸음이 멈췄다. 소라, 메시지로 봤던 그 이름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큰 돈이 들어올 거야. 정말 안전한 거죠? 무서워요. 걱정 마. 완전 범죄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미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완전 범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보험금 받으면 바로 카페 차려줄게. 3억으로 정말 강남에 카페를 낼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것도 가장 좋은 위치에. 그럼 우리가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물론이야. 조금만 더 참아.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미정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보험 증액, 늘어나는 지출, 갑작스러운 외출, 그리고 소라라는 여성, 그리고 방금 들은 완전 범죄라는 말까지. 설마 나를. 생각만으로도 끔찍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정의 독자적 수사. 다음 날부터 미정은 조심스럽게 태수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도 태수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봤다. 먼저 태수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태수가 샤워하는 동안 미정은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함에서 민소라와의 대화 내역을 발견했다.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곧이야. 다음 주면 일이 끝날 거야. 무서워요.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 내가 다 계획했어. 사랑해요. 빨리 함께 살고 싶어요. 나도야. 조금만 더 참아. 미정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다. 트럭은 준비됐어? 네, 김철수 씨가 승낙했어요. 돈은 줬고, 반은 줬고, 나머지는 일 끝나고. 확실해? 걱정 마. 완전 범죄라고 했잖아.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미정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가맹점주 박영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영수 씨, 혹시 저랑 조용한 곳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영수는 10년째 미정찬방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베테랑이었다. 미정에게는 단순한 가맹점주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였다. 미정은 박영수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박영수도 점차 심각해졌다. 사장님,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김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고요. 박영수는 운수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김철수에 대해 조사해줬다. 사장님, 김철수라는 사람 찾았어요. 45세, 대형 트럭 운전수인데 최근에 도박 빚이 좀 있다고 하네요. 도박 빚이요? 네, 5천만 원 정도.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5천만 원. 메시지에서 태수가 얘기한 돈과 비슷했다. 비 오는 날 미정이 배달 나가다 교차로에서 트럭에 받쳤다.
사고가 일어난 지 3일째 간병인 조길순이 배정되었다. 길순은 20년 넘게 간병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봐왔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매우 정확했다. 길순이 태수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다. 보통 남편들은 아내가 이런 상태가 되면 밤낮 없이 지키거나 최소한 매일 여러 번 찾아와요. 하지만 저분은 하루 한 번, 그것도 30분도 안 있다가 가네요. 더 이상한 것은 태수가 병실에서 하는 행동이었다. 미정의 손을 잡거나 말을 거는 대신 휴대폰만 보거나 창밖만 바라봤다. 30년 된 부부의 행동이 아니었다. 길순의 딸 박수진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방학을 맞아 어머니의 직장인 병원에 자주 놀러 왔다. 수진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했다. 엄마, 저 아저씨 뭔가 이상해. 누구? 301호 환자분 남편이요. 아내가 저런 상태인데 너무 태연해요. 수지는 며칠 동안 태수를 관찰한 결과를 어머니에게 보고했다.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내용이 이상해요. 뭐라고 하던데? 소라라는 사람한테 곧 자유로워진다고 하고 돈이 들어오면 카페를 차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길순이 깜짝 놀랐다. 정말? 네. 그리고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말도 했어요. 수진의 증언으로 길순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정세아는 50년 가까이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해온 노련한 의학자였다. 은퇴 후에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세안이 미정의 상태를 처음 본 것은 사고 일주일 후였다. 담당 의사의 부탁으로 미정의 상태를 점검하게 된 것이다. 이상하네요. 세안은 미정을 진찰하며 중얼거렸다. 뭐가 이상한가요? 길순이 물었다. 동공 반응을 보세요. 세안이 펠라이트를 미정의 눈에 비추자 동공이 정상적으로 수축했다. 의식불명 환자치고는 반응이 너무 정상적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혹시 의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세안은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봤다. 심박수, 혈압, 뇌파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다. 확실합니다. 이 환자는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은 있어요. 정말요? 네. 이런 상태를 잠김 증후군이라고 해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으면서 몸만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길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미정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소통 시도의 성공. 세안과 길수는 미정과 소통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미정이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정 씨, 제 말이 들리면 검지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미정의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맞습니다. 들리시는군요. 세안은 신호체계를 만들었다. 네, 그렇다. 검지 한 번, 아니요, 아니다. 중지 한 번. 이제 미정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 혹시 사고가 의도적이었나요? 미정의 검지가 강하게 움직였다. 그렇다는 뜻이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나요? 남편이 연관되어 있나요? 다시 검지가 움직였다. 세안과 길순, 수지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태수의 악독함은 병원에서 더욱 드러났다. 그는 의료진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압박하면서도 겉으로는 슬픈 남편을 연기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담당 의사는 태수를 위로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계속 압박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회복 가능성이 정말 있나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의사는 난감했다. 의학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낮았지만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태수는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간호사들에게는 선물을 주면서 친근하게 구는 척했지만 항상 연명치료 이야기를 꺼냈다. 간호사님, 제 아내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맞을까요? 가족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기다려보자고 하시네요. 태수는 심지어 병원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다. 병원장님, 제 아내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세요. 더 이상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원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든 밟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회사 경영권 탈취 시도. 태수는 미정이 의식불명인 틈을 타서 미정찬방의 경영권을 가져오려 했다. 사고 3일 후 그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이사진들과 가맹점주 대표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사장님이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태수는 가짜 슬픔을 보이며 말을 이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회사를 생각해야 해요. 48개 가맹점과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임시로 제가 대표직을 맡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위임장이 필요해서요. 박영수가 반대했다.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깨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깨어나시면 바로 돌려드리죠. 하지만 지금은 응급 상황이에요. 태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은 회사가 망해도 좋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계약서 갱신도 밀려 있고 새로운 가맹점 문의도 계속 들어오는데 누가 처리합니까? 직원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임대료는 누가 냅니까?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했다. 평소 조용하고 겸손했던 태수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위임장에 서명해 주세요. 안 그러면 회사가 정말 문 닫을 수도 있어요. 한편 민소라는 태수보다 더 냉혹했다. 그녀는 미정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카페 오픈 준비에만 몰두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자랑했다. 야, 나 곧 강남에서 카페 운영해. 진짜?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 비밀이야. 하지만 곧 큰 돈이 들어올 거야. 혹시 그 아저씨가 도와주는 거야? 맞아. 곧 그 아저씨 아내가 죽으면. 민소라는 태연하게 미정의 죽음에 대해 얘기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자연스럽게. 그럼 10억이 들어와. 그중 3억으로 카페를 차리는 거야. 와, 대박이네. 부럽다. 민소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운이 좋았지 뭐. 민소라는 벌써 강남 한복판의 비싼 상가를 알아보러 다니며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도 받았다. 이 자리 월세가 얼마예요? 월 800만 원입니다. 비싸네요. 하지만 위치가 좋으니까. 계약금은 얼마나 해야 해요? 3억 정도면 2년 계약 가능합니다. 민소라는 벌써 카페 사장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SNS에 곧 멋진 일이 생길 예정이라는 글까지 올렸다. 보험 설계사 이정민은 민소라의 친구였지만
실제로는 태수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소라가 모르는 사이에 태수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고 있었다. 태수 씨, 보험회사에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뭘 의심한다는 거야? 사고 일주일 전에 보험을 증액한 게 너무 티가 나요. 보통은 점진적으로 늘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추가로 500만 원 주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의료진들한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정민은 양쪽에서 돈을 받아먹는 이중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 민소라에게는 태수 오빠 도와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태수에게는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이정민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 덕분에 좋은 기회가. 뭘 친구 좋은 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바보 같은 년 나한테도 돈이 좀 들어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진의 디지털 포렌식. 수진의 가장 큰 강점은 디지털 기기에 능숙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태수 일당의 디지털 발자취를 추적했다. 먼저 민소라의 SNS를 더 자세히 분석했다. 그녀는 민소라의 계정과 연결된 다른 계정들까지 찾아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민소라와 이정민이 한 달 전부터 강남 카페들을 돌아다녔어요. 사진의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그들이 방문한 카페들은 모두 임대료가 비싼 프리미엄 위치였다. 그리고 이거요. 수지는 민소라가 카페 인테리어 업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한 화면을 보여줬다. 3억 예산으로 강남에서 가장 예쁜 카페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업체에서는 돈 준비되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답장했고요. 수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소라의 다른 SNS 계정들도 찾아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까지 모든 계정을 추적했다. 대박! 민소라가 틱톡에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에는 민소라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곧 인생이 바뀔 예정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댓글 보세요. 부러워.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민소라가 답장한 거 보세요. 비밀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썼어요. 길순의 현장 증언 수집. 길순은 자신의 20년 경험을 활용해서 태수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그녀는 태수가 병실에 올 때마다 모든 것을 기록했다. 방문 시간 하루 1회, 평균 25분. 행동 패턴 미정에게 말을 거는 시간은 5분 미만, 나머지는 휴대폰 사용. 전화 통화 병실 밖에서 하루 평균 3, 4회. 감정 표현 슬픔이나 걱정의 표현이 거의 없음. 더 중요한 것은 태수의 전화 통화 내용이었다. 길수는 우연을 가장해서 태수의 통화를 엿들었다. 소라야, 의사가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해. 그 다음엔 뭐해요? 연명치료 중단하면 돼. 그럼 자연스러운 죽음이야. 무서워요. 걱정 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완전 범죄라니까. 길수는 이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사용한 것이다. 또 다른 날에는 태수가 이정민과 통화하는 내용도 들었다. 이정민 씨,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의료진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럼 의사한테 더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어요. 추가 수수료는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박영수를 중심으로 가맹점주들은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들에게 미정은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였다. 우리가 나서야 해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만 보고 있어요. 사장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대해주셨는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48명의 가맹점주들이 힘을 합쳤다. 그들은 역할을 나누어서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1팀은 교차로 주변 상가, 2팀은 아파트 단지, 3팀은 주차장 CCTV를 맡아주세요. 처음에는 CCTV 제공을 거절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하지만 미정의 이야기를 들은 후 대부분 협조해줬다. 미정 찬방 사장님이요? 아, 그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명절 때마다 우리 가게에도 떡을 가져다 주시고, 직원들 생각해서 반찬도 싸게 파시고, 그런 분이 사고를 당하다니. CCTV 가져가세요. 상인들의 협조로 총 15개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박영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CCTV에 트럭의 이상한 행동이 포착되어 있었다. 이거 보세요. 트럭이 신호를 확인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네요. 일반적으로는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트럭은 신호등이 빨간불임을 확인한 후에도 오히려 가속했다. 이건 명백히 의도적이에요. 그리고 사고 직후 트럭 기사의 행동도 이상해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기사가 놀라서 급하게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확인한다. 하지만 CCTV에 찍힌 김철수는 침착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끝났다는 말까지 입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박영수는 김철수가 자주 가는 술집을 찾아가 며칠 동안 그곳에서 김철수를 관찰했다. 김철수는 매일 밤 술집에 와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리고 종종 전화를 받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돈은 곧 줄 수 있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였다. 어느 날 밤 김철수가 평소보다 많이 취한 상태에서 박영수에게 말을 걸어왔다. 형님도 운수업 하세요? 네, 택시 몇 대 굴려요. 저는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요? 김철수는 술이 더 들어가자 입을 열기 시작했다. 누군가 큰 돈을 준다고 해서. 하지만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어요. 박영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냥 차로 살짝 받아서 다치게만 하라고. 그래서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많이 다쳤어요. 정말 죽을 줄은 몰랐어요. 김철수는 울기 시작했다. 그 아저씨가 완전 범죄라고 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그 아저씨가 누구예요? 오태수라는 사람이에요. 개인 택시 기사.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제가 도박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접근해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한 달 전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위협하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박영수는 즉시 다른 가맹점주들과 세안, 길순에게 연락했다. 세안은 미정을 위한 특별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의학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잠김 증후군 환자의 회복이었지만 세안은 포기하지 않았다. 미정 씨,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매일 밤 다른 의료진들이 퇴근한 후 세아는 미정과 재활 훈련을 했다. 손가락부터 시작해 봅시다. 검지를 움직여 보세요. 처음에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다. 일주일 후 검지를 명확하게 움직일 수 있음. 2주일 후 중지, 약지도 움직일 수 있음. 3주일 후 손목을 살짝 돌릴 수 있음. 4주일 후 고개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음. 5주일 후 팔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음. 미정 씨, 팔을 들어보세요. 미정이 오른쪽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세양과 길순,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모, 정말 대단해요. 더 놀라운 것은 미정이 입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미, 정, 처음으로 나온 소리였다. 비록 불분명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이었다. 합니다. 미정의 첫 번째 완전한 문장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였다. 미정의 내면의 의지. 미정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생존 의지도 있었다. 30년 동안 자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죽을 수 없었다. 내가 죽으면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 가맹점주들은? 그들을 믿고 우리 음식을 먹는 고객들은? 더 중요한 것은 정의에 대한 의지였다. 저런 악마들이 돈을 받고 잘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돼. 미정은 매일 밤 재활 훈련을 받으면서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저들의 악행을 증언할 거야. 모든 증거가 완성된 후 세양과 박영수가 함께 고발장을 작성했다. 수진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들과 가맹점주들이 모은 CCTV 그리고 길순의 현장 증언이 모두 포함되었다. 김지훈 검사는 20년간 수많은 사건을 담당해봤지만 이처럼 치밀한 고발장은 처음 봤다. 이거 정말 일반인들이 만든 거야? 네, 확인해봤는데 간병인, 은퇴한 의사, 가맹점주들, 그리고 16살 고등학생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김 검사는 고발장을 자세히 읽어봤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태수의 계획과 실행 과정, 디지털 증거들, CCTV 영상,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특히 이 16살 학생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들이 인상적이네요. 요즘 젊은이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김 검사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의 첫 번째 타겟은 김철수였다. 그는 이미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적이었다. 김철수 씨, 한미정 씨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저는 김철수는 처음에 버벅거렸지만 검사가 박영수가 녹음한 자백 파일을 틀어주자 완전히 무너졌다. 제가 한 얘기가 다 녹음된 거예요? 네. 술집에서 하신 말씀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김철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2개월 전쯤 오태수 씨가 저에게 접근했어요. 제가 도박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단 조건이 있다고 했죠. 무슨 조건이요? 트럭으로 어떤 차를 살짝 받아서 사고를 내라고. 죽이지 말고 다치게만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동의했습니까? 아니요, 거절했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괴롭히고 가족들까지 위협하더라고요. 언제 결심을 바꿨습니까? 1개월 전이요. 태수 씨가 2,500만 원을 먼저 주면서 나머지는 일 끝나고 주겠다고 했어요. 동시 체포 작전.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태수, 민소라, 이정민을 동시에 체포하기로 했다. 오전 6시에 동시 체포합니다. 태수는 자택에서, 민소라는 원룸에서, 이정민은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태수는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택시 일을 나가려던 참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검찰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태수 씨죠?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부인 한미정 씨 교통사고 관련해서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왜 아내를... 김철수 씨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끝까지 저항했다. 민소라는 원룸에서 잠들어 있었다. 새벽 6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일어났다. 민소라 씨,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소라는 즉시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방에서 카페 인테리어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발견되었다. 이정민은 보험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체포되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차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는 태수, 민소라, 이정민이 나란히 앉았다. 방청석에는 48명의 가맹점주들이 모두 참석했다. 검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 오태수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수진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었다. 민소라의 SNS 게시물들. 새로운 오빠가 생겼어요. 6개월 전. 곧 인생이 바뀔 예정 2개월 전. 강남에서 가장 예쁜 카페를 낼 거예요. 1개월 전. 운이 좋았지 뭐 사고 3일 후. 마지막 게시물을 본 방청객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CCTV 영상.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가속하는 장면이 재생되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녹음 파일. 길순이 녹음한 태수와 민소라의 통화. 연명치료 중단하면 돼. 그럼 자연스러운 죽음이야. 걱정 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김철수의 자백 녹음.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살짝 받아서 다치게만 하라고. 미정의 증언.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미정의 직접 출석이었다. 휠체어를 탄 미정이 법정에 들어오자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5개월간의 재활치료 결과 미정은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아직 어눌했지만 전달하려는 의지는 분명했다. 증인께서는 사고 당시와 이후 상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남편이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소리, 기존 7억에 추가로 3억이라고. 그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어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직원들, 가맹점 사장님들, 그리고 저희 음식을 드시는 모든 분들. 미정은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30년 동안 당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최후 진술과 판결.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태수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죽이려 한 것은 아닙니다. 민소라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정 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정민 돈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일에 가담했습니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 12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다. 판사 선고. 피고인 오태수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민소라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정민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오태수가 미정 씨에게 강요한 모든 위임장과 문서는 무효로 판단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판결이 난 후 1년 봄이 왔다. 미정찬방 본점이 다시 문을 열었다. 48개에서 60개로 늘어난 가맹점주들이 모였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미정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죽음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제가 없는 동안에도 가게들을 지켜주셔서. 박영수가 대표해서 말했다. 사장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길수는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라 미정찬방의 총무이사였다. 수지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고 미정이 학비를 지원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꼭 훌륭한 검사가 되어서 이모 같은 착한 사람들을 보호할게요. 수진아, 내가 있어서 이모도 든든해. 세아는 정식으로 미정의 재활치료 의사가 되었고 미정 재활센터를 운영하며 절망적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미정 씨 덕분에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미정은 특별히 준비한 새로운 메뉴들을 선보였다. 1년간의 고통과 재활 과정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들이었다. 이건 희망 김치찜이에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생각해낸 거예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3일을 절인 김치에 10시간을 끓인 사골 국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새로운 가맹점주들에게 미정은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음식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2년이 지났다. 미정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미정찬방은 전국 100개 지점을 달성했다. 수지는 대학교 2학년이 되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방학 때마다 미정찬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무를 배웠다. 길수는 회사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세아는 미정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미정이 본점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한 손님이 들어왔다. 사장님, 아직 김치찜 있나요? 네, 방금 만든 따뜻한 거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손님이 한 입 먹더니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미정도 웃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본점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세안, 길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오늘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그럴까? 오늘은 내가 요리해 볼게. 정말요? 이모 요리 오랜만이에요. 네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고 따뜻했다. 미정찬방의 간판에 적힌 글씨가 마지막으로 화면에 클로즈업 된다. 정성으로 만든 우리 어머니의 맛. 그 아래에 새로 추가된 문구.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밤이 깊어갈수록 미정찬방의 불빛은 더욱 따뜻하게 빛났다. 그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미정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성이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다.